오랜 동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하. 기찬 꾸지뽕. 기찬 농원의 대표 강태길 대표가 네. 만든 게 바로 기찬 꾸지뽕 환입니다. 그동안 강태길 대표가요. 네. 소변을 놓으면은 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찬 꾸지뽕 열매를 먹고 나서 그 생수가 나옵니다. 오줌에서. 오줌에서. 난 팩트만 얘기할 뿐입니다. 팩트. 예. 김용민닷컴에서 바로 구매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기찬 꾸지뽕 환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찬 꾸지뽕 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상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소주를 즐기지 않았던 분들에게 네. 나 이번엔 소주인가요? 예. 네. 오늘 막가자는 거군요. 목사들이 너무 술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민망합니다만은 예. 주님도 술을 드셨습니다. 주님이요? 예수님도 술을 드셨어요. 심지어는 포도주. 네. 별명이 먹보의 술꾼이었어요. 많이 그래요? 드시고 네. 술도 많이 드셨어요. 먹보의 술꾼 별명이 진짜요, 있었어요. 진짜? 그래도 사람들이 하도 술 많이 먹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먹보의 술꾼이라는 별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어땠을까요? 네? 석가모니는 근데 저는 사실은요, 뭐 석가모니나 예수나 지극히 세큘러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막 태어날 때부터 뒤에 뭐 이렇게 동그란 게 뜨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민중이 아니었겠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율주, 그것도 왕율주입니다. 왕율주. 공주 왕율주. 율이면 네. 밤? 예? 율? 네, 그렇죠. 밤율주. 예, 같은 왕율주.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주. 네, 공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소주를 즐기지 않았던 분들께 꼭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술 100% 공주산 최고급 알밤을 20% 이상 넣어서 맛과 향이 다른 완전히 다른 소주입니다. 네네. 네. 밤을 한 개 넣고 200인분 소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기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죠. 자, 이 줄은 20%가 알밤을 넣었습니다. 공주산. 도수가 25%에서 40%면 높은 겁니까? 높죠. 엄청 네. 높죠. 엄청 높은 거예요? 네. 보통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소주가 얼마나 됩니까? 소주가 10몇 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좀 부드러운 소주는 한 19도, 18도. 오, 약간 좀 강하다 싶으면은 한 20.1도 한 이 정도. 자, 그런데 말이죠. 일반 소주에 비해서 오히려 숙취가 적고 네. 속이 편안합니다. 예. 방금 몇 도라 그랬죠? 25도에서 에서 24%에서 40%. 위스키네. 요게 검은 게 음. 도수가 제일 세고요. 네. 지금 하얀 게 요게 약하네요. 약합니다. 25%. 그리고 요게 중간 게 조금 중간 정도. 이게 주황색. 네. 주황색. 어이구야 이거 40도다. 이건 33%입니다. 아, 그래요. 자, 선생님, 뭘 드시겠습니까? 40도. 아이고, 세상에. 40도로. 일반 진상하시죠. 증류주. 네. 깝니까? 네. 40도면 뭐죠? 거의 뭐 고량주, 고량주. 네, 양주, 아이고. 위스키. 네. 불 붙이면 붙는 수준일 때. 자, 우리 선생님. 자, 어이구 이거 진짜 세다 진짜. 네. 양진호가 이 양주를 직원 손에 들이붓고 불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고. 이게 저 왕율주는 불이 안 붙어요. 보드카가 이 정도 아니에요? 보드카 이보다 높나? 아, 저 보드카가 예, 조금 한 더 잔만. 높은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어때요? 이게 밤 사실 느낌이 있네. 음. 밤소주인데 왜 진짜? 밤소주예요, 밤소주. 그리고 사실 그 막걸리는 어느 정도 맛이 약간 좀 짐작이 된 게 있었어요. 그렇지. 네. 음. 밤 막걸리는 좀 몇 번 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밤소주. 밤 막걸리는 밤물주. 훨씬 맛있지만 이건 정말 새로운 소주인데. 왕율주. 이 소주는 왕율주. 진짜 쇼킹하네요. 네, 그러니까 밤한 개 200인분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 제가 아는 사람이 네. 옛날에 그 전에 드링크 회사 사장인데 예. 무슨 어디 당부에 걸렸어. 적발이 됐어. 어. 그러니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한방 성분의 드링크인데 네. 뭐 구기자인가 뭐가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아이고. 적발이 된 거야. 어이구, 이런. 하여튼, 넣지 뭐. 음. 그러니까 큰 풀장만 하는데 요만큼 넣고 넣은 거야. 근데 그거 제조회사 하시는 분들이 다 화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거야. 그렇죠.
풀장만한데 이만큼 넣었다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금씩 넣고. 이거는 거의 뭐 밤향이 향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거는- 밤향이 너무 좋은데? 죽는 거 아니죠? 근데 좋다. 야 이건 진짜. 선생님 지금 기분 좋으셨어. 네. 기분 좋아지셨어. 알겠습니다. 이제 왜 센지를 알았다. 왜? 밤이 31.5%나 들어가 있어. 그래요. 냄새가 밤향이 소주로 이게 끝나지가 않아. 냄새부터. 이거는 소주가 밤 냄새가 아니야. 나. 아니 밤이 31% 들으면 이게 겔 타입이어야지 이렇게 액체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 국내산 공주 31.5%. 원액이 그렇다는 요거는 얘기구나. 23.2%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수 센 게 많이. 이게 밤을 그 아. 밥으로 만들어가지고 밥을 발효시켜서 네, 발효를 발효시켜서. 시켰죠. 예. 자, 이 공주밤으로 만든 왕률주는 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소주입니다. 공주 왕률주가 전시회나 박람회에 나가면은 각 지역의 명주를 만드시는 술도가분들이 와서 몰래 사가는 술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명한 진달래꽃 술 업체 사장님이 몰래 사가는 것을 본 공주 왕률주 사장님이 말하면 공짜로 줄 텐데 왜 몰래 사가느냐 라면서 호통친 일화가 있었고요. 끝끝내 돈 주고 사갔던 이유로 돈 주고 사가서 때렸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아니 이거 그 옆에 네. 파리를 이제 치느라고 파리를. 치느라고 네. 그랬다는 얘기. 자, 왕률주를 생산하는 사곡 양조원은 60년 전통의 양조장입니다. 공주 마곡사 아시죠? 네. 마곡사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백범 선생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맑은 공기와 천연 안밭으로 깊은 술맛을 자랑하는 사곡 양조원은 오직 우리 땅의 공유와 과실, 한약재 등으로 술을 빚어서 맛과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뚝심 있는 기업입니다. 25도짜리. 네, 이게 4병에 18,900원. 어유. 네 병이에요? 네. 330ml. 싸다. 네, 330ml. 그러니까 요거인 것 같아요. 요거 330ml. 그게 적은 양이 아닌데. 네. 그리고? 그리고 33도짜리가 4병에 3만 원. 주황색. 네, 요거 주황색이 4병에 3만 원이고요. 이 맛있는 저 거. 검은색. 이 40도짜리는 4병에 37,700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싼 걸요? 싸네. 싸죠. 네. 이 위스키, 이 도수가 위스키랑 거의 비슷한데. 예전에 내가 백양사라고 절에 좀 살았었거든요. 네. 아, 수백. 절에는 왜 그냥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더 이상 그만 살려고 그러다가 절에 좀 가 있자 해서 한 1년 가 있었는데 스님들하고 잘 마셨죠. 근데 스님들 고기 잘 드십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나뉘어요. 양념한 고기는 안 드시고 담백한 그리고 오징어 볶음 이런 걸 좋아하셔. 네. 물론 스님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무리한 계율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시더라고. 좋았는데 고기 못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예, 김동환 목사라고 알아요? 예전에 알죠? 예, 형제교회. 예. 네, 예, 예. 우리가 거기 있었거든. 감리교 목사님. 네. 정말 잘하시지 술. 아, 그렇습니다. 딴 목사들 안 마시면 막 이 새끼야 이러면서 다 목사님이요? 입에 그렇군요. 진보 목사님. 씨발이 붙어 있는. 네, 예. 진보 목사님. 네. 근데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김갑 선생님은 절에 들어가실 거면 이 관음 사쪽이 어울리시죠. 아니 관음증은 극복했어. 네네. 하도 많이 봐갖고. 예. 한 내가 그런 얘기가 재밌었어. 이 변태 카테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유린 샤워라고 해서 오줌 즐기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결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수갑을 찬다든지 뭐 밧줄로 눈을 해가지고. 감긴다든지 뭐. 예. 그럼 넌 그 중에 뭐냐? 왜냐면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 아, 그래요? 섹슈얼 판타지에 그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다고. 언어 자극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마광수 교수는 이 손톱 패티시. 예. 그래서 긴 손톱으로 찰같이 찌를 때 그 쾌감. 아. 그런 거 있다고 그러죠. 변태평론도 하시는. 변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아니, 근데 누구나 지금- 다 있는 성적 지금- 판타지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걸 알아야겠네. 내가 어디에. 나의 취향은 뭐냐? 네. 들여다보는 거를 좋아하는 관음도 있고, 나의 행동을 누군가 봐주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아. 네. 노출이죠, 그건. 노출도 있고. 그 저기 그 바바리. 바바리. 네, 네. 그래요. 아니 저기 또 뭐 망사. 망사. 망사, 그러니까 망사 스타킹? 남자가 여자 그런 걸 걸치고 뭐 느낀다는 거죠. 그 최근에 아주 볼만한 영화로는 보헤미안 랩소디. 저거 봤어요. 퀸. 네.
스킨이 정체성이 여성성을 갖고 났잖아요. 예. 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 옷 입고 공연 많이 했었거든. 예. 근데 놀라운 게 프레디 머큐리가 죽기 한 몇 개월 전까지도 게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 주위에서야 알았겠지. 네. 근데 우리 한국에 우리는 몰랐어. 근데 그냥 다 보호해 준 거죠. 엘튼 존 같은 사람은 아예 내놓고 게이니까 일생이 그러려니 하지만 근데 갑자기 그 영화 얘기가 글로 흘렀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진짜 꼭 봐야 될. 네. 이제 마지막에 그 뭐죠 라이브 에이드인가요? 그 공연 딱 재연을 할 때 네.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 네, 마지막 장면이. 근데 요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 와서 유튜브를 뒤지니까 프레디 머큐리 공연이 다 떠. 네. 그래서 그렇죠.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체성 혼란을 빚는 사람들 경우도 꽤 있죠. 레니님께서 미니스커트도 성적 취향이냐고. 아니 사람마다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뭐 홀가당 벗은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극을 못 느껴요.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키니진. 그거 꽤 대한민국에 힙합이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아니 스키니진보다 레깅스를 입고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성을 보면 섬뜩하지. 깜짝 놀라죠. 저는 제 아내가 이 청바지 입을 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 네. 그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총선부터 가죠. 그냥 총선. 아무 얘기나 해도 되면 아무 얘기나 할게요. 이미 다른 데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대선의 경험을 보면 결국은 시끄러운 사람이 본선까지 가고 그중에 더 시끄러운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아주 시끄러운 사람은 유시민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자원이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얘기를 안 한 이유는 해봤자 가능성 근처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중에 누구라도 후보가 되면 고맙죠. 홍정은 어떨까요? 홍정은.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까? 우습게 알지. 정말 우습게 알지. 그냥 도련님, 그 개인은 괜찮은 사람이겠죠. 능력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일국을 책임질 어떠한 커리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총선 때 그 외모로 다 빨아들였습니다. 노원병 유권자들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정치적인 배경 없이 네. 그냥 난 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3초 내 누가 좋아해요? 여권 대선 후보군 중에 유시민? 유시민. 저는 일단 아무 정치적 네. 맥락 깔지 마시고 그냥 인상. 그 인상 김경수 아니면 심상정? 김경수 혹은 심상정. 저요? 저는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재명. 이재명. 네. 또 난리 나겠네. 똥파리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일단 친노 대 나머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자원은. 하도 옛날에 10여 년 전에 친노는 나쁜 의미로 쓰여갖고 말할 때도 이렇게 거북하더라고. 근데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정치적 각성을 한 계급주의자가 아닌 그냥 사회 시민들 이 덩어리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국의 정치적 주류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힘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커지고 커져서. 그 친노 친문이라는 덩어리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건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친노 친문은 아무래도 약간의 도시 중심의 지식을 가진 지역성은 많이 벗어나 있는 네. 또 어디죠? 수도권 중심의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중간 계층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중간 계층들 아니겠는가? 이게 친노 친문의 절대 다수고 이분들이 한국의 정치정을 쥐락펴락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민중이라고 쓰던 표현을 민중이라고 하던 분들, 네. 육체 노동자들, 청소원들, 온 세상의 하급직들, 정말로 삶이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에서도 하위 20% 이하로 탈락해 있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제도가 이렇게 가능한 도저히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가령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굉장히 잘해도
그들에게는 그다지 돌아갈 혜택이 없다는 절망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의당에 기댈까? 아닐 것 같아요. 정의당은 힘이 너무 없고 네. 그동안의 행적을 봐도 당세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 견고하게 그냥 천년만년 그 제4당, 제5당 하면서 가는 분위기가 커서 상당히 유감이에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그런 최저국민층을 대변할 사람으로 떠올리면 누가 있을까요? 이재명. 바로 그 사람이 생존권적인 요소에서 가장 최저의 조건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적 자산을 삼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시민 씨는 본인이 정말로 지금은 죽도록 정치하고 싶지 않겠지.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이해찬 선배가 목을 딱 쥐고 너 나와 하면 어떻게 안 나옵니까? 때가 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핫한 인물들이 안 나와주면 대선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유시민 이재명의 싸움이 되는데 요는 그 둘의 쟁패가 한국 사회에 가장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승복을 해서 이게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아. 누가 후보가 되든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뭐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탈퇴기 이런 것들이. 아니 똥파리 덕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반년 이상 거의 1년째 겪고 있는 내부 분란. 저는 이제 알고 봤더니 내부가 아니라는 확신에 이르게 됐지만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저 경선까지 대선 경선까지 왔다가 지사가 조금 비교적 손쉽게 되고 쭉 왔으면 정치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제가 봐도 그래요.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먹히고 난 정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곡절과 억울함과 이런 걸 다 겪어내면서 한 인격체로서도 정치인뿐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엄청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겪는 거에 한 곱하기 2.5배로 유시민이 겪었거든. 그동안 그렇죠. 당 네. 4번 그쵸. 깨면서 네. 온 세상의 왼손은 왼손 다 졌다고. 네. 그리고 그걸 정치적 패착으로 보자면 정말 실수 많은 사람이죠. 네. 근데 결론은 뭐가 됐건 가장 주목도가 높고 특히 젊은 층들은 열광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같이 쓴 책들이 한국 사회 앞날을 밝혀줄 굉장히 깊이 있는 저작물로 네. 실은 인문서인데도 네. 딱딱 각인이 되니까 불평등 해소라는 게 경제의 목표라는 걸 아예 우리들에게 심어준 사람이니까 그런 식의 역할로 보면 가장 소구력이 높고 그래서 옛날 DJYS는 결국은 단일화도 실패했고 나중에 정당도 갈렸고 원수가 됐고 했던 영원한 배경이라는 게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걸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에는 상상 못하게 치열하겠지. 근데 경선을 치러내고 한 덩어리가 돼서 또 다음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최고의 정치 드라마를 보게 된다. 그걸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시민 형 정말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요? 정말 많이 성숙됐고 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분이에요. 나도 한 2번 겪었는데 사람을 너무 무참하게 만드는 게 있어. 내가 언젠가 내 라디오 프로에 많이 나갔고 내 친구의 친구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뭐 밥도 많이 먹었는데 네. 유시민 씨 좀 딴 일로 내 부탁할라 좀 만날 수 있어요. 김갑수가 하도 많아서 누군지 알아야지. 이런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까봐 너무 창피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유시민 씨 특징이 상대방이 좀 언변이 떨어지거나 지식이 부족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탁 후려쳐서 바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하고 무관한 인간적 미성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완성되게 돼 있질 않거든. 근데 지금은 만난 사람마다 막 칭송일색이더만. 그분의 거의 토론, 현자가 됐다고. 그분의 토론을 보면은 상대방 얘기에서 강점을 잡아내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동의해요. 그 부분은 아주 제대로 짚었어요. 하면서 이제 다음에 자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100분 토론 진행했던 때 그 유시민과 썰전 때 유시민을 비교를 해보면 확 달라요. 예. 네. 나도 유시민이 진행할 때 100분 토론에 한 2-3번 토론자로 갔는데, 네. 그렇게 면박을 주는 거야. 끝나고 맥주집을 갔는데,
그 화를 풀지 못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가 답답한 거야. 상대가 두 마디만 해도 그 이후에 다섯 마디까지가 바로 짐작이 가니까 팍팍 쳐버리는 거지. 그런 유시민이 지금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한다. 난 근래 본 적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참여정부 때 저도 유시민 장관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했어. 참 어떻게 김영춘 장관만 싸가지.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야, 이거 너무 이 구정치에 너무 금방 적응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다 떨궈내고 야인이 된 유시민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의 인격적 도야가 얼마나 성숙됐는지를 알 수 있고, 진짜 뭐 그분하고 또 이재명 지사하고 대선에 붙는다.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적한 건 한인 간의 이제 인격적 미숙함의 단계. 그때는 우리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랬고. 그건 저 이해가 되는 게 유시민이 처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어떤 시행착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 동지로 만드는 작업이면서 그 동지를 점점 넓혀나가는 작업인데, 워낙 유시민 장관 자체가 선명성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원하는 플러스는 안 되고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제 지금 말한 인격적인 부분 말고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끊임없이 당을 깨고 방황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기성의 민주당이란 토양을 전면 부정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낡고 구리다. 예? 그래서 그 전에 국민참여당, 열린우리당, 또 하여튼 잠깐 있다 개혁당인가 하다가 또 나중에 통합진보당까지 오는 동안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코아로 해서 확장시키면 새로운 정치가 열릴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고 요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중첩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토양에 대한 존중감 속에서 이게 컸더라면 이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가령 뭐가 굉장히 잘못돼도 정당 활동을 다시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자기 당을 따로 만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 좌충우돌했던 드리머들이 많잖아요. 정동영만 해도 당을 몇 번이나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은 형편없이 돼버리고. 유시민 장관이 국민참여당 만든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참여당의 미래가 있어서 이 친노 정당이 앞으로 미래가 있어서 이거라기보다는 자기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마지막 팬 서비스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의적인 책임이지. 도의적인 책임. 이 사람들 다 낭인이 돼서 자기 따라 나오느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같이 정치적 동지로서 내가 갑자기 큰 당하다가 작은 당하는데 미래는 안 보이고, 그것도 게다가 지금은 야당이고 의석도 없고, 그리고 동지들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 도의적인 행보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국민참여당을 끝으로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사실. 창당하는 당시부터. 예. 그 정당 정치가 한국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하는 게 시민사회 세력이 더 커야 된다. 정당은 그냥 헛개비처럼 모였다 헤쳐모였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을 보세요. 사람들이 한국이 개혁을 요구할 때 대통령과 정당을 보게 됐거든. 이건 엄청난 성공이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유력한 자원들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자문역을 하고 토론회에 나가주고, 또는 혹시 나한테 기회가 이런 기대를 품고,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보다 지금 민주당이 커. 참여연대가 아무리 커봤자 민주당이 더 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당 정치에 있어서 조금 민주진영, 조금 넓게 보면 진보진영, 민주진보진영 덩어리는 민주당이 거의 이제는 확실하게 착근이 돼 간다. 야당이 오히려, 보수 쪽이 오히려 지금 방황하는 중이죠. 그렇죠. 극우와 보통의 우파와 중도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우파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중간서부터 이 우파의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좀 저항이 크죠. 저 같은 경우는 우파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수 지배 정당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건 다음 논의거리고요. 다음 대선 전망할 때
유시민은 그 상수로서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경찰들이 이상한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돌파하고 경기도정에 이 성과를 내면서 그다음에 오히려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력을 모으고 뭐 손가락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지지 그룹들이 생겨나거든요. 예,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때 본인도 이제 반성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알렸어요. 그것도 있었고 왜냐면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까지 다 끌어안고 가야 대통령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마디 할 거는 예. 이 양반이 워낙 험한 데서 살아오니 아. 그 정도 공격은 다 양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선이 끝나면 딱 손 털고 한 마음으로 합시다 하면 그냥 후련하게 같이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옛날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캐갖고 이제 난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저는 사실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아무 입장도 없었어요. 저 뭐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했다가는 이 법에 걸려요. 방송 진행자는 아무도 지지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 네. 그렇지. 그 지지 비슷한 것도 안 했어요. 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던 그런 뭐 마타도만 있었을 뿐이지. 나를 이재명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과거 지지했던 거, 뭐 후원금 보낸 거 이거 다 들춰내가지고 대선 때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 지지하거나 과거에 지지하거나 혹은 비난하지 않으면 네. 다 뭐 찌제 뭐 묻었다느니 뭐 이런 마타도를 만들어내더라고. 네.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이재명 지지한다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 뭐 그 생각이 그 마타도는 반사적으로 듣는 거예요. 마타도의 내용을 딱 정리하면 언제나 일베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 되어버려요. 참 놀랍지. 네. 그리고 그 세력들이 극문이라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쫙 보면 네. 일베나 자한당이 막 공격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아니 뭐 비난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개를 혐오하지 않았다고 같이 혐오한다? 그러면 맞서야지 거기에. 그게 뭐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그런 파쇼 폭압에 왜 길들여져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고개를 조아려야 합니까? 그야말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고. 유시민 이재명 얘기를 조금 네, 한마디만 더 네. 하자면 유시민이 설계하는 미래 한국이 어떤 건지는 아직 없어요. 모르겠는 거야. 네. 본인은 이만큼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현실 정치를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만약에 정치를 한다는 순간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이런 걸 쭉 내겠죠. 근데 이재명은 뭐냐 하는 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 대통령이 1년 반 이상 정치를 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온 게 뭐죠?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시면 일단 남북 통일이 아니라 이제 남북 평화로 바뀐 네. 남북 관계 평화기죠. 그다음에 적폐청산 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 지지율도 자꾸 떨어지고 이상한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게 뿌리 깊은데 아니, 똥파리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예. 뭐냐면 가장 중대한 구호였던 게 지금 실종이 됐어요. 뭐냐? 격차 해소예요. 이게 경제 쪽 얘기거든. 우리 사회 불행은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총량을 보면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아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힘드냐? 위에서 다 먹었다. 네. 이 격차 해소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의제 중에 하나였는데 남북 평화 기조, 적폐청산, 이게 정의로운 사회 문제죠. 이 바람에 격차 해소가 슬그머니 하위 범주로 넘어가서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한다는 게 소위 용어 소득주도 성장. 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대신해서 그걸 보완하는 게 혁신성장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저 나름의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굉장히 미진해요. 네. 다시 말해서 격차 해소는 근원적으로 피케티 얘기식으로 하자면 완전히 조세혁명이 나와야 돼. 세금 구조의 완전한 혁명. 누진율을 해갖고 윗대가리 정말 많은 걸 이 아랫도로 이 자산 이전, 소득 이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요는 아마 이재명한테 기대할 건 그걸걸? 왜냐면 이 사람은 세거든. 해버리거든. 왜냐면 성장면에서
그 사례를 보였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 주는 것서부터 그러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내가 보기엔 세법 개정인데 그냥 스무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실의 힘의 한계에 의해서 충분히 못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라는 문제는 오히려 이재명의 몫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굉장히 세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모든 거는 조금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무지하게 토론거리 아니에요? 네. 굉장히 특히 경제정책은 우리같이 비전공자는요. A라는 경제 전문가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러다가 B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반론을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걸 어디서 해결했느냐? 우리는 팟캐스트에서 죽어라고 토론을 했다고. 지난 몇 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박 정부가 어떤 비행을 저질렀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왜 문제였는고 방산 비리를 하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고 온갖 얘기를 정봉주 씨가 막 재미있게 하고 김용민 씨가 막 욕을 하고 그 와중을 뚫고 온갖 전문가들이 집요하게 그 토론을 하면서 일종의 진보의 교양 같은 게 됐다고. 우리는 마주 앉으면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갖고 나가게 됐다고. 근데 지난 한 7, 8개월 이상 동안 소위 진보 팟캐스트는 뭐만 했느냐? 똥파리 싸움만 한 거예요. 예? 이동영이가 하는데 뭐 하는데 다 똥파리 싸움만 한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 7,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보수 세력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웃기고 우리처럼 까불고 재밌고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 걔들은. 존나 재미없어요. 네. 근데 보수를 지지하는 아니,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게 재밌어요. 제가 말 정정할게요. 좆도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지 않아. 나름 진지하게 황장수나 고성국이나 원명이 이런 사람들이 정세 분석 쫙 해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된 거고 그 근거가 나오고 수치가 나온다니까 거기 선동되기 되게 쉬워요. 그 논리 함정을 격파하는 토론을 하고 해야 될 동안 우리는 똥파리 싸움만 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똥파리들은 수입이 되는 한 그 돈을 작은 돈이겠죠. 그거라도 벌기 위해서 계속 있을 거라고. 이제는 진보 파케들 정신 차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이 정부 개입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 기대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토론을 해야 돼요. 네네. 그냥 내가 지난 금, 토, 일 3일 동안 광주, 전라도 광주 있죠? 네. 거기서 뭐 비엔날레 때문에 갔었어. 예. 역대급으로 재미없는 비엔날레였어. 아, 그래요? 폭망 비엔 이럴 수가 있는가? 하여튼, 광주 비엔날? 예. 오. 지금 하는 중인데. 예. 죽는 줄 알았다 정말. 한 줄의 글도 쓰지 않기로 결심했어. 근데 거기 이제 광주 제일 큰 호텔이 있거든. 거기서 묵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30대 초반의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딱 다가오는 인상이 우리 같은 사람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네. 뭐 관훈 나이트 이런 거 들을 사람들이야. 네. 서구서구 잘생겼어. 여자들은 남자들 이렇게 한 대면. 선생님, 강적들에서 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곳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망의 기색을 내세우는 게 거의 당연한 분위기가 돼 있더라고.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저같이 이제 매일 조중동 보수신문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 네. 저는 직업선거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거 보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암울한 그냥 그렇죠. 맞아요. 잿빛 그림자가 드리운 망해가는 팥한 폭망의 길로 가는. 그렇게 돼 있어. IMF 직전인 것 같아. 조중동만 보면. 근데 다른 전문가, 가령 최백은 교수라고 네네. 있어요. 요즘 열심히 노력하는 분. 그 사람이 근거하는 IMF 통계 자료에 따른 그 수치를 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 미국만 특별히 잘 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고 유럽, 서유럽 나라들이 한국 경제보다 월등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하고 네. 이런 근거에 의한 이 맥락 토론들이 너무 없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새날을 들으면 뭐 다가오는 게 없고 이동영 팟캐 서너 가지 김용민은 씨벌소리만 하고 이래서 이 갈증은 못 채우는 거야. 그래서 최백은 비슷한 그 제자급 수많은 박사급
대학 강사급들이 온갖 팟캐에 나와서 논리적 설명을 해주고 지적 자양을 채워주고 이래야 될 때야.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지율 24%또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 30% 이하면 통치불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노 대통령 시기에 경제 폭망이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통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고 이명박보다 훨씬 이명박 좋았어요. 굉장히 박근혜보다 좋았어요. 앞섰어. 네. 이게 또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당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갈증이 이게 나십니까 선생님? 미치겠어. 왕율주 한잔 드시죠. 왕이었죠. 네. 정말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도 그렇고요. 팟캐스트가 워낙에 사실 연초부터 점점 확연히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저를 포함한 팟캐스트 아니 저를 필두로 한 팟캐스트가 좀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컨텐츠가 지금 한계에 이르렀거든요. 또 그 지상파 방송들이 또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추이라서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팟캐스트 투사들이 지상파를 먹었어. 예? 그래서 예. 공중파를 하고 다를 해.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왜냐? 지상파 방송에서는 말하는 게 짧아요. 그렇죠. 그냥 짧은 맥락으로 잠깐씩밖에 얘기를 못 한다니까. 네. 팟캐의 차이점은 깊숙하게 천착하는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팟캐는 방송이랑 뭐가 달라? 찾아 듣는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문정권의 향방에 대해서, 뭐 이런 깊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딱 듣고 자기의 지적 자양을 채우고 싶고 논리적 반박과 토론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네. 적어도 듣는 사람보다는 컨텐츠상으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친구들이 와서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쏟아붓고 그걸 바탕으로 또다시 토론이 한 곡절 넘고 하다못해 소득주도 성장이 진짜 한국 지역에서 말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제대로 우리 토론해 봤냐고. 청와대에서만 외롭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장하성 씨 대학 교수의 아직도 이 워딩이 너무 서툰 어렵죠. 거예요. 교수의 설명법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를 워딩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토론을 죽도록 팟캐에서 몇 달 동안 했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다라고 언제든 탄탄한 논리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왜 과정상에 지금 중소상인들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게 무장이 돼야 되는데 모두 방치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근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얼핏 떠오른 생각인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그 유시민 선생하고 이재명 지사랑 토론 붙으면 진짜 재밌겠다. 그럼 정말 대단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토론을 부트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대권 주자 프레임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럼요. 판단할 이재명 것이고. 지사나 다 정치 행보를 한동안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있지. 그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무슨 자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가정이지 가정. 여러모로 현재 프레임 속에서 아무래도 최대 변수는 자기 대권과 관련한 그 논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슬쩍 얘기해 본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당장은 지금 팟캐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에 진출. 유튜브에서 가장 탑 클래스 유튜버가 진보 쪽은 보니까 유재일 씨더라고. 유재일 씨가 6만 5천이야. 네. 구독자가. 네. 네. 근데 저쪽은 2, 30만이 보통이라고. 그렇죠. 이건 큰일 난 문제예요. 예. 하여간 김용민 씨도 지금 이 시각 44,591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5만 6천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민동기 국장이나 이런 분들 어디 지금 소속이 있죠. 고발 뉴스에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네. 좀 된 데서 프레스센터 같은 거 빌려서 진보 팟캐 대표 인물들 한번 쫙 모여서 심포지엄을 열든 저 행사를 한번 해야 돼. 네. 그래서 이 백서를 빨리 한번 내갖고 재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 무슨 KBS, MBC, 라디오, TV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야. 그 깊은 그렇죠. 토론은. 그렇죠. 그 유재일 씨는 정말 참 비평이 날카롭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참 종종 자주 듣곤 하는데 이쪽도 계속 외연을 넓혀가야 하고 사실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할 수 있는 언어와 지상파에서 할 수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또 열심히 일하되
이쪽에 원래 우리가 고유하게 개척했던 이 영역 역시 건강하고 명랑하게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유튜브의 미래는 뭐 계속 확장이 되겠지만 저는 겁을 안 내고 오히려 팟캐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팟캐스트가. 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기관의 작동 원리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매체가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떠서 입에 넣어주기까지, 그렇지. 씹어주기까지 하는 매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 띵킹으로 저장이 안 됩니다. 스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을 하는 노인들이 팟캐 선동당해서 그래 문재인은 빨갱이고 나쁜 놈이야만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팟캐는 특징이 뭐냐면 팟캐스트는 보는 거 없고 오로지 청각 하나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렇지. 청각 의존하면 뭐예요? 끝없이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또 장시간 청취가 가능한데 유튜브는 그럼 얘가 5분마다 끊어지면 네. 전화 오고 다른 거 해야 되고 30분, 40분 보기 힘들어. 유튜브는 텔레비전과 똑같아서요. 그 심도 있는 생각으로 사람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힘이 없다? 그렇지. 근데 팟캐스트는 굉장히 토론 구조, 토론형이고 이 팟캐스트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수밖에 없고 걸으면서 식사하면서 온갖 다른 걸 하면서 병행이 되기 때문에 1시간 40분짜리를 다 들어버린다고. 네네. 그래서 팟캐의 심도 있는 컨텐츠 공급은 너무나 지금 절실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갑수 선생님, 문화평론가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죠? 네, 네. 진짜 살이 재밌었어요. 되고 피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참 큰 도움이 됐고 특히 알딸딸한 가운데. 가늠증. 변태평론 인상적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변태평론가. 얘기하면 음란한 것도 다 이렇게 격조가 높아져요. 아, 그럼요. 예술성이 붙어버립니다. 네네. 예, 우리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행복했고요. 자, 선생님은 또 저희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뵙는데 네. 예, 오늘 또 월요일이에요, 녹화 날이. 네. 같이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선생님 그 이때까지는 저기 밤 11시까지는 좀 술 깨실 수 있겠죠?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